한 4년 전에 이렇게 고1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얘는 여러분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모의고사에서는 종종 그래도 일단 주기마다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지문으로 그대로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다른 지문으로 이렇게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문에다가 보기를 넣어서 같이 문제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우선 코나투스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은 여러분 다른 철학가들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갔고 다 스피노자에 대한 입장들만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든 철학가들에 대한 입장이 있지. 그러면 비교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우선 한번 봐보자. 코나투스는 사물이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을 얘기한다. 그러면 코나투스 얘들아 개념을 먼저 딱 제시해주고 있는 거네. 자, 서구 철학에서는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철학가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는데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생명체의 자기보존 욕망으로 보았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그다음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고 보았다. 자, 그럼 볼게요. 이러면 스토아파는 여러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얘들아 코나투스는 여러분 여기 사물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야? 생명체. 그렇지. 사물이 아니라 생명체가 자기 보존을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존의 그 개념보다는 좀 더 폭넓은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보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얘들아 애착을 갖는 이유가 뭐야? 자기를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지. 여러분 보존 의지, 보존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내 감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만들어진대?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존을 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 아니면 내가 얘가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어떤 여러분 그 의지 이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하지만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체에서도 동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만이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입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빈칸 정리할 수 있겠다.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은 동물에 국한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인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유기적인 생명체는 자기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스콜라 철학은 여러분 스토아파랑은 다르게 얘들아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냐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연적인 사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의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생명체로 확장을 시켰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생명체로 확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실존을 지속하려고 하는 욕망이 얘들아 네 글자로 뭐예요? 코나투스 갖고 있다. 그렇지. 모든 살아있는 대상들은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할게. 중세 이후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는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기존의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떤 시대든 어떤 철학가든 여러분 코나투스는 내 보존에 대한 욕망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코나투스를 유기적인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았대. 그러면 여러분 돌멩이도 혹은 여러분 책상도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코나투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르네상스 철학가들은 코나투스를 지니고 있는 이 대상을 여러분 더 어떻게 써요? 의미를 더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여러분 코나투스는 계속 의미가 확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르네상스 철학가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던 종교와는 다르게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이것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지고 얘들아 내가 욕심부리니까 여러분 내가 물건 훔치고 욕심부리니까 사람 때리거나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인간의 욕망은 본연적인 거야. 이거는 인간이니까 느낄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네. 그러면 르네상스 철학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뒤에 또 나올 거야 얘들아. 그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손들 위로 올리고. 자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존의 욕망인 코나투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르네상스 철학가는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을 여러분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냐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하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가들에게도 이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근대 철학가들도 여러분 자기 보존의 욕망 가지고 있다. 모든 대상들이 이렇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기존의 관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태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영역에 뭐 하고 있다고 하냐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자연을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 자연이 그냥 생명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을 받아들여서 이를 물체의 운동에 적용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이런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물리학에서 운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공이 얘들아 던지면 여러분 날아갔다가 떨어지고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물리학 즉 과학 이 철학에 대한 사상을 어디 갖고 왔냐면 과학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자연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운동 법칙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거지. 그러면 이때 자연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과학이에요. 물리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대 철학가들은 여러분 이 대상에 욕망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냐면 자연에 대한 이해에도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자연의 이해라는 건 자연에서 벌어지는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화살표 표시한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코나투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변청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러면 요게 얘들아 지금 다 변청 과정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데카르트는 어떤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대. 그러면 물체가 현재를 유지한다는 게 내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코나투스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사람 밀면 버티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왜 버티려고 하냐? 그게 코나투스 때문이다. 운동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작용 반작용의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런 것들이 다 코나투스에 의한 거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 예를 들어서니까 예시 들어가겠지. 자, 다른 외부적인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건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여러분 계속 무슨 게 생기는 거예요? 보존하려고 하는 욕망, 코나투스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보존 욕망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운동에 뭐가 적용된다고 다시 정리해주면 돼? 코나투스가 적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일종의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대 이전의 학자들과는 다르게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제외하고는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사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코나투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뭘로만 생각했냐면 철학 사상.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여러분 이 동물 아니면 여러분 유기체들에게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얘는 뭘로 서술하는 거야?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거니까 과학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과학을 적용할 때 과학에 내 주관성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함축적인 의미만 갖던 철학 내용을 과학에 적용을 시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홉스도 그런 이름은 근대 철학가의 다른 사람이 이제 홉스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일단 요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단이라고 했으니까 비교. 그렇지. 여러분 여기 비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홉스도 한번 가보자. 자, 이러면 홉스도 자연의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홉스도 뭘 하는 거야? 자연 이해를, 즉 여러분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코나투스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이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대. 이것도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물체의 운동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과학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럼 우리가 보는 여러분 운동이 뭐가 있어요, 얘들아? 물건들이 움직이고 아니면 이런 뭘 던지면 떨어지고 이러면 아니면 중력의 법칙을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코나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데카르트랑 입장이 거의 어때, 얘들아? 비슷해. 그치? 자, 홉스는 걷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아까 데카르트는 여러분 인간의 움직임 말고 얘들아 그냥 물건들의 얘들아 어떤 관성의 법칙이나 과학적인 거에만 적용을 시켰잖아, 얘들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래. 우리가 걷는 것도 코나투스고 여러분 우리가 얘들아 지금 잠을 자는 것도 코나투스고 밥 먹는 것도 코나투스라고 얘기를 해. 인간의 움직임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자, 봐봐. 얘들아 중세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얘들아 이 안에 정신적인 것이 코나투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데카르트 근대로 오면 데카르트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 물체가 움직여 아니면 물체가 떨어져 여기 이 움직임에 얘들아 뭐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코나투스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홉스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람의 얘들아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얘들아 걷기 사람이 얘들아 밥 먹기 사람이 얘들아 잠자는 거 모든 행위에도 이런 정신 말고 행위에도 뭐가 담겨져 있다? 코나투스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장 차이 조금 다 생기는 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심장을 통해서 혈액의 순환 등 인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생명 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여러분 데카르트는 아까 대부분 물리학에만 적용을 시켰거든요. 이 사람은 뭐에도 적용을 시킬 거 있어요? 생명 운동에 대해서도. 생명학에 대해서도 얘들아 운동이 다 코나투스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적용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자, 즉 홉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고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걷는 이유가 홉스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야. 우리 보존하려는 욕망 때문이야. 그 방향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서 내 몸이 얘들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 방향성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인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그 움직임이 얘들아 네 글자로 뭐라고? 이게 코나투스라는 거야. 이게 코나투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철학가들 총 5사람들이 나왔어요,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그 동그라미 표시를 가지고 우리 서술상의 특징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맨 위에 올라오시면 서술 방식. 여러분 지금 스토아파,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르네상스, 데카르트, 홉스.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고대부터 시작하고요. 중세 나오고 그다음 르네상스 시기에 나오고 근대가 나와요. 여러분 무슨 서술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통식. 그렇지 선생님이 시간의 흐름은 통시적 관점이라고 했었지? 자, 통시적 관점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나투스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철학가들의 입장을 쭉 뭐 해줬어 얘들아? 열거해, 나열해. 그렇지? 그래서 철학가들의 입장은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코나투스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코나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대상에 대한 철학
철학가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문단 넘어가 볼게요. 자, 코나투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여러분 스피노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야.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는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본 거예요. 그러면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얘들아 앞에 나왔던 고대부터 지금 근대까지 변했어 안 변했어? 이 내용은 변하지 않고 계속 수용되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모든 철학가들의 공통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만 실존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신이나 양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불교를 딱 떠오르면 부처님을 딱 떠오르면 어때요 여러분? 귀가 이렇게 크시고 얘들아 얼굴이 이렇게 빡빡이 이렇게 아니면 여기 머리에 이렇게 뭐 무슨 모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모습에 인자하게 이렇게 웃고 이러고 있는 분은 생각이 나잖아요. 뭘 하고 있냐면 신을 얘들아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딱 떠올린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얘들아 못이 박힌 모습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수염 이렇게 길고 머리 엄청 긴 모습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피노자는 여러분 신이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의인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연 그 자체 그리고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실존하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개념은 여러분 신이 얘들아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우주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연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철학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 우주의 섭리예요. 자연에 돌아가고 있는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은 자연의 섭리, 우주의 법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자연을 운영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 조물주라고 하는 대상 있잖아. 근데 여러분 조물주 하면 얼굴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조물주는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꽃을 피우게 만들어주고 얘들아 조물주가 얘들아 병풍 같은 아주 큰 절벽 만들고 얘들아 예쁜 나무 만들고 계절이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조물주 같은 우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우주의 본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이게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개념이야 얘들아. 그래서 우주의 섭리 아니면 우주의 본질 여러분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칙들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존재고 이 실체의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양태래요. 그러면 여러분 유일한 실체가 누구라고 했어? 여러분 이 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 속성이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여러 가지의 속성이 유한한 모습으로 보이면 이게 양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우주의 법칙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건데 걔네들의 특성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꽃이 자랄 수도 있고 나무가 자랄 수도 있고 태양이 뜨고 달이 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비가시적인 것들의 특성이 모여서 가시적인 여러분 즉 유한한 인간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양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스피노자가 제시한 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유한한 여러분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양태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신과 양태의 개념은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인간이나 기타 모든 사물은 양태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눈에 다 보이는 애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속성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코나투스의 대상을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인간 이외의 모든 사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구랑 입장이 비슷하냐면 르네상스의 철학가들과 똑같네. 르네상스 철학가들도 여러분 인간에다가 사물까지 무기물까지 포함을 시켰잖아요. 모든 대상들을 여러분 코나투스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양태만 여러분 신이 아니라 양태만 왜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 얘들아 바로 첫 번째 위에 한 줄 위에 나왔어 얘들아. 양태는 무슨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유한한 모습으로 존재한대. 여러분 유한하다는 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불멸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죽거나 언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 죽음에 대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래서 양태는 유한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아 이런 보존 능력을, 보존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저 신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여러분 우주 법칙은 사라지는 애가 아니잖아. 언젠가 계속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코나투스가 필요가 없죠. 근데 양태들은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거고 언젠간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보존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코나투스의 개념이 자기를 얘들아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보는 거는 동일한데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나왔어. 이 사람은 여러분 코나투스를 뭐라고 보는 거야 얘들아? 사물의 본질. 이해는 무엇일까? 여러분 책상이 뭐지?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나투스는 여러분 내가 왜 나를 보존하려고 하냐? 나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견해를 정리해보면 여러분 인간을 여러분 지금 뒤 거까지 보고 빈칸 넣을게.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여러분 성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는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분명 아까 얘들아 코나투스는 여러분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얘들아 다른 사물들도 그런 게 없다고 하거든. 인간만 근데 의도적이고 지향적이래. 그러면 코나투스 안의 개념에서 인간하고 다른 사물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류를 시켜가지고 얘들아 구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정리해볼게. 여러분 인간을 여러분 여기 선생님 근데 조사 잘못 써가지고 얘들아 인간을 여러분 인간과 여러분 여기 괄호 바꿔줘. 얘들아 미안해. 인간과 비교한 유기체와 무기체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인간과 비교되는 유기체와 무기체의 특성을 옆에다 이제 정리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무기체와 유기체는 여러분 얘네들도 뭐에 속하냐면 양태에 속해요. 여러분 양태에 속하니까 얘네들은 뭘 갖고 있어야 얘들아? 코나투스 당연히 갖고 있는 거지. 코나투스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계속 뭐 하려고 얘들아? 보존하려는 그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요. 그럼 유지라고 해도 되고 보존하려고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자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인간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뭘 안 한대 얘들아? 지향적인 성격이 없대. 의지적인 성격이 없대. 그러면 여러분 인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양태라고 하는 점하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은 인간과 뭐가 돼야 되더라? 공통점이야. 그런데 지향적이고 의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인간과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인간은 얘들아 지향적이고 왜 사물은 지향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한번 우리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위로 올려서 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코나투스만 다른 코나투스 말고 인간의 코나투스만 좀 종류를 여러 개로 구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정신의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의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에서만 여러분 내가 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걸 의지로 보는 거고 근데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욕구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3대 욕구
욕구는 여러분 내가 이제 수면욕이랑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식욕이랑 그 다음에 성욕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인간의 본연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수면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잠을 계속 못 자요. 여러분 24시간을 만약에 못 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4시간을 얘들아 계속 못 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게 이 한 달 내내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폐해질 거예요. 내가 예민해질 거고 잠을 못 자니까 얘들아 짜증이 날 거고 뭐도 잘 먹지 못하고 여러분 진짜 완전 피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완전 얘들아 막 말라가고 얘들아 이렇게 된대. 근데 내가 원해서 얘들아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안 자면 건강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잠을 자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체에서도 얘들아 잠을 자게 만드는 거지. 내가 정신으로도 잠을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신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내가 보존하기 위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욕구라고 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식욕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얘들아 배고프다라고 하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신체에서도 배고프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생존을 뭐 하는 거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생존을 얘들아 보여주고 생존을 드러내주는 게 신체적 반응과 정신적 반응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걸 욕구.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신으로만 해야지 라고 하는 건 그건 의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다시 갈게.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욕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 이런 막 갓 태어난 애들 말도 못하는 애들 얘들아 밥 달라고 울어요. 왜 밥 달라고 울어요? 밥을 안 먹으면 자기도 얘들아 죽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밥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우는 거고 그게 얘들아 어떤 행동이라고 보는 거야 얘들아? 이게 욕구라고 본다는 거야. 애기들이 밥 달라고 우는 행동들 신체의 반응이죠. 애기들이 머릿속으로 의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체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게 욕구. 알겠지? 자 또한 인간이 본능적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보존 노력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보존하는 게 뭐야 얘들아? 코나투스잖아. 코나투스를 얘들아 내가 본능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의식을 하고 있으면 이게 욕망이 될 수 있대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둘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욕구는 의식에 앞서요. 왜요? 본능적인 거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애기들 얘들아 밥 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밥을 먹어야 돼. 이때쯤엔 밥을 먹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배고프면 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식에 앞서고 있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는 욕구. 본능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요. 여러분 이게 의식이 앞서냐 아니면 여러분 본능이 앞서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젖을 찾으면 처음 얘들아 애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어디를 먹어야 되는지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 젖을 찾아요. 찾아서 얘들아 자기가 빨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애기한테 이걸 알려준 사람이 있어 없어? 갓 태어난 신생아한테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얘가 뭘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저걸 먹어야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본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이건 욕구. 본능으로 행동했으니까 신체적인 행동이 나왔잖아. 그런데 반면 어린아이한테 음식을 주었을 때 똑같이 음식을 줬을 때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건 의식에 의한 나타난 행위인 거예요. 내가 먹기 싫어. 이건 맛없어. 이거 씹는 느낌이 싫어. 애기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뭘 하는 거야? 내가 신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욕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얘들아 욕구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 무기체와 유기체는 여러분 의식과 뭘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코나투스는 얘랑 다르게 뭘 갖고 있어야 돼? 의지와 지향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의지와 욕구와 욕망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욕이 들어가는 거고, 지향적이라는 건 여러분 아마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걸 지향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놨어. 뭘 나눠놓으면 의지와 욕구로 두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자,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건 내가 유지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욕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신적인 측면과 얘들아 어떤 거야? 얘들아 신체적인 특징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했지? 근데 여러분 이 스피노자는 이 욕구가, 여러분 코나투스는 여러분 다른 생명체들은 코나투스 그 자체가 얘들아 사물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냐면 욕구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인간의 본질이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본질이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여러분 자기 존재를 여러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욕구에서 더 나아가서 얘들아 내가 의식을 하게 되면, 본능이 아니라 의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 뭐가 생긴다? 욕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본능적 자기 존재 유지. 자, 그럼 종이 다 했으면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가자.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으로 지속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보았고, 여러분 이건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서 자기 보존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네. 여러분 내가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타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내가 다른 사람과 공존해야만 여러분 자기 보존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 그러면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개인주의자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약간 공공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까요? 공공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느낌이 끼는지 한번 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양태이고, 여러분 아까 양태가 누구라고? 인간, 모든 사물들이라고 했잖아. 아, 코나투스는 여러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 같은 모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 모습 다 다르잖아요. 그쵸? 이러면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코나투스라는 거야. 여러분 코나투스는 실체가 아까 뭐였어 얘들아? 실체? 신, 그치, 너 신이잖아, 신.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주를 얘들아 모든 걸 통괄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 법칙,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여러분 철학 내용들로 본다면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불변하는 실체, 즉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랑 여러분 이 본질이 불변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아까 앞에서 본질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 그 본질이 불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다 얘들아? 얘는 계속 코나투스는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코나투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피노자의 인생은 여러분 이 코나투스는 절대 뭘 갖고 있지 않다? 불변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인간의 정신과 유체에 변화를 주게 만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럼 내가 저 사람 좀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 되게 멋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면 말투도 비슷해진다 얘들아. 하는 행동도 비슷해져 얘들아. 왜냐면 내가 그 어떤 자극을 받게 되는 거거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이 정신과 유체의 변화가 생기는 건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원초적인 감정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더 증가를 해요. 여러분 코나투스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코나투스가 증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슬픔이 나타나면 코나투스는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나투스는 절대 어떤 크기나 양이 얘들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은 이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나투스를 여러분 지향하는 쪽, 증가하는 쪽으로 지향한다고 했잖아.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얘들아? 기쁨. 여기 나오는 기쁨. 기쁨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봐봐, 얘들아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예시를 들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얘들아. 막 얘들아 말하는 것도 너무 잘 통하고 이 사람이랑 만나면 얘들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아. 좋은 에너지를 계속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자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자주 만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과의 만남을 뭐 하려고 하냐면 늘리려고 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럼 이때 얘들아 뭐가 생기는 거야? 기쁨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기쁨이 생기면 여러분 뭐가 늘어나는 거야? 코나투스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코나투스가 증가하니까 나한테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C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C는 맨날 만나면 불평불만만 해 나한테. 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얘들아 매일 만날 때마다 뭐 살기 힘들다 뭐하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짜증나게 해 나를. 너무 기가 빨려 얘들아 갔다 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잘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겠죠. 만남을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 만남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 얘들아 좋은 기쁨의 뭘 못 만들어 얘들아? 기쁨의 감정을 못 만들고 코나투스를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내가 슬픔이 많이 생겼던 걸 얘들아 어떻게 하려고 만남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슬픔을 줄이려고. 슬픔을 여러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남을 줄이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행위가 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날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만나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덜 만나려고 할까? 이거는 뭘 위해서야? 코나투스가 뭐 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증가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인간의 행동이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코나투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내가 초콜릿을 먹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막 생겨. 그럼 내가 계속 뭘 하는 거야? 초콜릿을 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코나투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스피노자는 여러분 단순히 얘들아 코나투스가 증가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톱스랑 똑같이 인간의 행동은 왜 나타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홉스가 아까 무슨 생각했어 얘들아? 걷는 게 이런 밥 먹는 거 인간의 움직임이 이런 코나투스로 설명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러면 스피노자도 인간의 행위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약간 심리학적으로 해서 이런 행위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또 가볼게.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도 한대요. 분명 여러분 기쁨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건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사람을 왜 만날까? 그거는 왜곡된 욕망 때문이구나. 그러면 다시 욕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욕망이 뭐였지 얘들아? 내가 의식을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를 감소시키는 절대 나한테 얘들 기쁨을 주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여러분 그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데이트 폭력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분명 여러분 사람이 알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때리고 여러분 저 상대방이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여러분 나한테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이거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분명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계속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얘들아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여러분 사실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관계로 왜 맺을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왜곡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코나투스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 이건 뭐 때문이다? 인식의 문제다.
내가 욕망이 즉 의식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왜곡된 욕망만 뭐 해줘도 된다고 생각할까? 이 사람은 고쳐만 줘도 이런 코나투스를 감수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들아. 자 그럼 뒤에 거 좀 더 가볼게.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쵸?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감소시키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 이게 뭐야 얘들아? 왜곡된 욕망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왜곡된 욕망을 뭐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나투스의 증가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스피노자는 인간은 기쁨을 지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타인 관계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러면 기쁨을 지향해야 된다는 건 이해돼. 왜냐면 코나투스가 증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들아 왜 공동체 필요성이 필요해? 코나투스가 증가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나투스의 증가는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절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만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우리 빈칸 하나 안 넣은 거 있지 얘들아?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코나투스가 뭘 하냐면요. 코나투스는 변화할 수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코나투스에 의해서 얘들아 뭐가 유발된대? 감정, 슬픔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유발이 된대. 그러면 여러분 그 감정을 인간이 느끼면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보존하고 싶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얘들아? 코나투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방향이 나를 보존하는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코나투스는 인물 간의 관계에다 비교하고 스피노자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이거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잘 구분해줘야 돼. 자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하고 리처도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까? 리처드 에머슨의 교환이론. 자 볼게요. 이 교환이론은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로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혹은 효용 이거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회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들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행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얘들아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은 여러분 어떤 대상들과 또 다른 행위자와 얘들아 뭘 한다? 보상과 효용을 주고받는 거에서 여러분 사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교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합적인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 한번 탐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간의 이 교환이 혹은 여러분 집합적인 행위자고 집합적인 행위자의 교환이 혹은 개인과 집합적 행위자의 교환이 이게 얘들아 가능한지 이게 동일한 원리로 다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봤다는 거야. 자, 에머슨이 봤을 때 사회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내 거 줄게, 너도 이거 줘 이게 아니라 이러면 자원의 가치, 나는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높여가지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교환을 해야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냐면 교환 이론으로 가지고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려고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는 여러분 행위자들은 여러분 항상 뭘 하려고 한다 얘들아?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데 자신의 얘들아 자원 가치를 높이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뭘 할 거야? 계속 돈 벌려고 할 거야.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내 자원 가치를 높이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해서 얘들아 뭐 대학교 가고 석학을 따고 박사도 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자원 가치를 계속 드높이면서 사회에서 교환을 함으로써 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환의 얘들아 개념을 좀 더 한번 살펴보자. 자, 두 번째 문장. 자, 이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의 자원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과 그 다음에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호혜적 교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협상된 교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혜적 교환을 가지고서 사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의 유형을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구분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거에 얘들아 큰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여러분 첫 번째 협상된 교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행위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이 자원이 여러분 서로 비슷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좀 차이가 생길까요? 자원의 어떤 가치, 자원의 종류 말고 가치가 비슷하니까 협상을 하죠. 여러분 협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도 이거 해줘. 서로가 얘들아 물론 양보의 개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이익을 챙기면서 제 이익도 챙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협상된 교환은 여러분 행위자 간의 얘들아 그 위치나 아니면 여러분 그 자원의 가치가 거의 동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환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호의적 교환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나중에 보상이 주어질 걸 기대하면서 계속 자원을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물질이 얘들아 이거 가면 이게 오고 이게 아니라 계속 나중에 얘들아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만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약간 여러분 무슨 모습이 생길 수 있냐면 위치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위자들 간의 얘들아 어떤 가치나 얘들아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두 개를 나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보자.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요? 서로 협상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나의 이익도 추구하고 이 사람의 이익도 다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이익을 맞추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거. 왜? 내가 얼마 해주면 너도 얼마 해줘야지. 너도 이거를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면 나도 이만큼 써야지. 이게 얘들아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거의 동등한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내가 500만 원 썼으면 너도 500만 원 써야지. 이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당사자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한다는 점.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까 협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잖아. 협상이라는 건 여러분 나만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모두 이익을 취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익을.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원하는 추구하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협상된 교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행위자들이 모두 다 얘들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갈게. 한편 호혜적 교환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 또한 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럼 봐봐. 가치 있는 자원으로 나중에 갚아야지. 여러분 나중에 이걸 해줘야지. 지금 내가 이걸 받으니까 나중에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되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줄게, 나중에 줄게,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이 이거 나한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젠가는 주지 않을까? 계획이 됐어 안 됐어? 계획 안 됐어. 그래서 우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연적이라는 건 계획적이지 않은 거. 그런데 여러분 이 협상된 교환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빈칸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여기서 얘들아 이 사람은 여러분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이라고 하는 건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얘들아 딱 눈에 띄는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해요.
위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명시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우연으로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계산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혜적과 협상된 교환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현재 또 아래 내려보자.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에 교환 행위자들 간의 자원 간의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이 계속 일어난다. 이러면 제한과 역제한이 일어난다는 건 뭐야 얘들아? 내가 이걸 해주면 너도 이걸 해줘. 계속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거네. 계속 협상하고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서술하고 있냐면 얘들아 두 대상을 계속 비교하면서 서술을 해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자.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의존 정도에 따라서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권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한 갖는 권력은 B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자연을 얻기 위해서 A에게 의존하는 정도로 결정이 되고 B가 A에 대한 갖는 권력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여러분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에는 여러분 세 사람만 살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이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여기 얘들아 땅도 이 사람 거고 얘들아 물건들도 얘들아 어떤 식량들도 다 여러분 이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한테 얘들아 이 사회 살려면 이 사람한테만 얘들아 밥을 빌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얘들아 뭘 할 거야? 기대하는 게 뭐야? 밥을 좀 주시면, 밥을 이 사람이 좀 주면, 혹은 여러분 돈을 좀 준다면, 아니면 물건을 준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럼 제가 노동이라도 할까요? 아니면 제가 당신 뭐 발이라도 씻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행동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얘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이 A라고 하는 애가 없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의존하는 정도가 여러분 클까요? 적을까요? 매우 크겠죠? 그럼 얘가 얘한테 의존하는 정도가 크니까 얘가 얘한테 얘들아 함부로 야 이렇게 할까 안 할까? 못해 얘들아. 이거 오늘도 맛있는 거 주시면 감사하겠어. 이렇게 비굴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이러면 얘 A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권력이 생겨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무언가의 자원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많을 때 권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행위자 A와 행위자 B가 있는데 행위자 A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B에게 일단 뭘 줄 수 있냐면 모든 자원의 가치를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권력은 좀 이따 쓰고 자원의 가치를 주면 행위자 B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자원의 가치에 대한 뭘 주냐면 의존도를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의존도가 얘들아 크면 클수록 당연히 권력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의존도가 크다고 했으니까 권력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있을 수도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 여러분 이렇게 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 사람이 다 공통된 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공통된 자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얘가 얘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내가 너 식량을 더 불릴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짓지? 근데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더 식량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식량을 좀 주면 내가 그거 알려줄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면 얘가 이렇게 주려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들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행위자가 자기를 뭐 한다고 했어? 계속 자신의 가치를 뭐 하려고 했어 얘들아? 그래서 높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도 그래?
내가 식량을 가지고 있는 거 나밖에 없으니까 식량을 더 늘리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나의 자원의 가치를 계속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식량 줄 테니까 너도 지식을 줘. 그러면 서로 얘들아 줄 수 있는 게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누구한테 의존하는 정도가 얘들아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비슷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걸 주고 이걸 줄 때 서로의 얘들아 의존도가 비슷하면 여기서는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생기긴 하겠지만 권력이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있겠죠. 동등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아까처럼 저 사람한테 막 비굴하게 이렇게 굴 필요가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돈을 더 불려줄 수 있는 지식이 있어. 그럼 너 나한테 돈 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네들이 얘들아 계속 자원의 가치를 계속 늘리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도 나 너한테 식량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줄래?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이렇게 얘네들이 교환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얘들아 좀 도드라져서 커지거나 이런다기보단 서로의 권력과 의존도가 비슷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사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A에 대해서만 아니라 B에 대해서도 얘들아 의존도가 생기고 이러면 권력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 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궁극적인 원척이고 그러면 즉 의존이 있어야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서 의존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의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얘들아. 첫 번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을 때. 그러면 여러분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의존하는 크기가 얘들아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왜냐면 나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커야 그래야 내가 자원의 가치를 계속 높이면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의존하는 경우가 커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대안이 적거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A가 있고 여러분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이러면 식량은 얘한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식량이 얘는 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B는 다른 건 다 안 갖고 있는데 닭은 키워. 그럼 여러분 소를 이 사람한테 굳이 사 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싸지만 그래도 닭 먹어도 되지. 닭으로 얘들아 내가 밥 먹어도 상관없지. 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얘한테 의존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의존 많이 안 해요. 근데 C는 얘들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얘한테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대안이 없으면 의존이 커지는구나. 대안이 있으면 의존하는 게 적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대안이 매우 적다라는 말은 의존의 정도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추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 따라서도 의존도가 생긴다고 볼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식량을 여러분 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얘네들은 돈만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는 여러분 전 재산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얘는 여러분 전 재산이 10억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얘가 이 소 한 마리를 살려면 여러분 80만 원을 주라고 해요. 그러면 먹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소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얘들아.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얘한테 비굴하게 굴까 얘들아? 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80만 원은 여러분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나 그거 먹어도 되고 나중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돈이 얘들아 다 그냥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100만 원 중에 얼마를 써야 돼요? 80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난 무조건 먹어는 살아야겠고 그러면 이 80만 원을 어떻게든 구해서 이 사람한테 줘서 이걸 받아서 식량을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추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는 여러분 저 안 먹고만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추가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의존하는 경우가 이것도 커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애들은 의존의 크기가 다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는 여러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권력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권력도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누구의 크기도 결정되는 거야? 권력의 크기도 결정된다.
수가 있는데 이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교환관계에서 권력의 총량이나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집력 또한 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행위자가 얘들아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고 한 사람만 의존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A랑 B라고 하는 두 행위자가 있으면 서로가 얘들아 상호적인 여러분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존성의 크기가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럼 여러분 각자 상대방에게 각자의 권력이 커지는 거예요. 왜? 이걸 의존하고 얘도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환관계의 권력이 전체가 커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아래다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다가 빈칸에 적을게요 여러분. 교환행위에서 의존의 크기를 결정짓는 조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조건이라고 써주시고 옆에 이제 이 교환행위의 종류를 이제 두 가지 나눠서 볼 거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교환행위는 밑에 나와 있는 건 상호 여러분 의존을 하고 있는 교환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자, 이러면 교환하는 정도가 서로에 대한 교환하는 의존하는 정도가 커져요. 왜냐면 상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의 총량과 평균값도 당연히 커져요. 왜 커질 거냐면 이런 사람이 계속 자원의 가치를 뭐 한다고 했어 얘들아? 계속 높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도 높아지고 얘도 높아지고 얘도 높아지고 얘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의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서로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권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런 사회의 구조가 응집이 잘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상호 의존적인 국가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면 상호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자원 가치와 의존성을 갖는 게 아니라 너무 한 사람이 얘들아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인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점이네. 내가 권력이 많으면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에 대한 B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서 B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부가적인 다른 자원의 가치를 더 얻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얘한테 여러분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는 권력의 불균형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에머슨은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의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면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인데 이 불균형한 상태가 뭘 만들어낸대? 결과적으로 평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래. 왜 이게 과정이 되는지 한번 봐보자. A가 B에 대한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안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에 강구하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가 있으면 권력이 얘가 더 많고 얘가 적잖아요. 근데 지금 B가 권력이 작거든요. 이 작은 B가 얘들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 권력을 얘들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여기죠. 요거 네 개. 자, 가치 얘들아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제공하는 이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이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자 여러분 누가 B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개수예요. 그럼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켜서 교환 관계의 이 불균형한 상태를 균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B가 A한테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크죠? 그거를 감소하면 균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1, 2, 3, 4 중에 얘들아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B의 얘들아 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이 1, 2, 3, 4 중에 2번 맞아. 얘들아 2번. 왜? 2번은 얘들아 자원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안을 찾으면 아까 어떻게 한다? 의존성이 얘들아 줄어든다고 했잖아. 얘들아 아까
닭이랑 소가 있으면 여러분 소를 안 먹어도 닭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닭 먹는 사람은 여러분 굳이 얘들아 쟤한테 많이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했잖아. 의존성을 낮출 수 있어. 그럼 또 요거 하나 더 있는데 1번 그치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돼요. A가 주는 가치가 저거 가치가 많지 않네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적어지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는 그러면 여기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키는 건 3, 4번이야. 맞아. 여러분 3, 4번이야. 이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가하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의존을 더 많이 할 거예요? A가 나한테 의존을 더 많이 하니까 권력이 비슷해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이 없을 때 내가 얘들아 이 사람한테 이걸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들아 A의 대안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안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네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여러분 균형을 맞춘다는 거 빈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불균형한 권력에 여러분 뭘 부여하냐면 평형을 부여하죠. 여러분 이 평형을 부여하는 여러분 균형화가 작동이 되는 거야. 이걸 부여하는 균형화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시에 나왔으니까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보자. 아까는 여러분 상호가 얘들아 이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정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교환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냐면 여러분 권력이 불균형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자, 이 교환행위는 권력 불균형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한번 봐봐. 이러면 A하고 B하고 이러면 상대에 대한 의존 정도로 한번 생각해봐. 상대 칸 좀 작긴 한데 상대에 대한 의존 정도를 생각하면요. 그럼 누가 의존하는 게 더 커요? 지금 아까 나왔던 예시 중에 B가 더 크지, 그치? 의존하는 정도는 B가 더 커요. 그러면 여러분 권력의 양이 누가 더 커요? A. 그렇지. 이럴 때는 A가 B보다 권력의 양이 더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점이 더 많이 생겨요? A. 그렇지. A가 B보다 이점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 얘들아 B는 뭘 한다고 했어 얘들아? 자기가 얘들아 지금 너무 손해인 거가 크잖아 얘들아. 그래서 B는 뭘 하냐면 아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어. 네 가지 중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이 불균형을 뭘로 만든다 얘들아? 균형으로 만들려고 한다. 균형화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슨은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자, 이 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바로 중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심성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자, 에머슨은 이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하지 못한다면, 즉 여러분 중심에 있는 애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 얘들아 우리가 대부분 옛날에 아주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 지역이 있고 여기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 여기 지역이 있고 여기 지역이 있으면 여기 있는 물건, 여기 있는 물건, 여기 있는 물건들이 이 시장에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집중을 했던 이 시장이 얘들아 제대로 여러분 상인들이랑도 연결을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고객들을 이제 사람들이 오게 했을 때 이걸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거나 이 시장이 얘들아 뭔가 교역을 해야 되는데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통이 막 너무 불편해 얘들아. 교통이 불편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얘들아? 다른 시장지를 또 만들어내겠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얘들아 우리 사회 구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여러분 교역지나 아니면 여러분 교통이나 이런 걸 모이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산이 되고 혹은 여러분 이게 매개하지 못해서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의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쉽게 말하면 중심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지금 만약에 얘들아 서울이 얘들아 이건 이제 교통으로 좀 설명하면 서울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너무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거기서 얘들 서울 안에서 얘들 사람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얘들아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서는 여러분 정부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부 사업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얘들 다 지방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 신도시도 만들고 어느 신도시도 만들고 그리고 분산을 하는 거잖아요. 중심지의 역할이 뭔가 얘들아 제대로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방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해. 그것처럼 우리 사회 구조도 인간들의 사회도 그렇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그럼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네트워크가 여기 이 부분은 붕괴가 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중심성을 갖고 있는 애가 매개를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부분 좀 더 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들아 우리가 사회구조에다가 연결을 시켜보자.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 왕과 영주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의 자원의 흐름을 매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볼게.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놨을 거야. 왕, 영주, 여기 영주. 여러분 옛날에 서양에서 있었던 이런 봉건제의 모습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왕이 있으면 여러분 각각의 이제 그 지역의 영주들이 맡아서 그 지역을 얘들아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A라고 하는 영주는 여러분 농사를 너무 잘 지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농사가 너무 잘 지어지니까 여러분 이 왕한테 당연히 뭘 할까요? 여러분 세금 같은 걸 낼 때 뭘로 낼까 얘들아? 농사지은 여러분 농작물 같은 걸로 일단 세금을 내거나 그거 관련된 걸 주겠죠. 그 다음에 이 영주 B라고 하는 영주는 이런 철강이다 이런 발견하는 거, 금속을 발견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얘들아 농사를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왕한테 뭘 줄 수 있어 얘들아? 왕한테 이런 걸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러면 이 영주는 자기 지역을 잘 다스리면서 얘들아 얘는 국방에 힘쓰는 여러분 지역이야. 그래서 이러면 약간 이제 변경에 있거나 아니면 국방을 지키는 사람들이 영주를 다스리는 사람이 영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영주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얘들아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영주들은 왕한테 뭘 주냐면 얘들아 계속 얘들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왕이 뭐가 생겨요? 여기에 중심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매개를 되게 잘해줘야 돼. 한번 봐보자. 이 매개라는데 영주들은 자기 영토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이 왕에게 자원을 제공을 해요. 그럼 선생님 금방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서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돼요. 왕이 얘들아 받은 게 있으니까 왕도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얘들아 국방에 힘을 쓰니까 뭐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해줘야 되잖아. 이러면 얘네들은 이런 거 너무 잘해주네? 그럼 너네는 근데 땅이 너무 척박하니까 먹을 게 힘들지? 그럼 내가 농산물을 좀 싸게 공급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지. 너네 농사 너무 잘 짓는다. 이번에 농사 지을 때 피해는 없었니? 홍수 나서 좀 힘들었지. 그럼 그 홍수를 보관하는 비용을 내가 좀 대줄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뭘로 갚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영주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즉 여러분 누가 무슨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중심성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왕이. 그래서 교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네트워크 내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얘들아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왕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중심성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봉건지가 왜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얘들아 왕이 아니라 얘가 더 힘이 세지고 지방에 있는 권력들이 더 힘이 세지다 보면 결국은 중앙 세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빈칸 한번 정리해보자. 이러면 이렇게 충분한 보상이 얘들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여러분 영주들이 얘들아 가치를 부여하는 이 자원을 얘들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주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제공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자, 영주 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여러분 중심성이 원래 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애가 얘들아 비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애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왕이 얘들아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권력이 생기고 있는 비중심성의 얘들아 영주 쪽으로 또 중심성이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영주 쪽, 즉 여러분 이 비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애는 여러분 제일 권력이 얘들아 권력의 크기가 달라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중심성 쪽으로 이동을 하는 방향으로 중심성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주는 아까 얘들아 그림 있는 빈칸도 이제 넣어보자. 영주는 왕한테 얘들아 농노들이 지은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왕은 여러분 그 자원에 대한 뭘 줘야 돼요? 보상을 줘야죠. 근데 아까 우리 맨 처음 1분단 시작했을 때 얘들아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우리가 얘들아 협상된 여러분 이 교환도 있지만 협상이 안 되는 애들도 있었다고 호의적인 것도 있다고 했잖아. 그 호의적인 게 뭐였어 얘들아? 언젠간 주겠지. 보상을 기대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영주는 왕한테 제때제때 맨날 뭘 줘. 얘가 뭘 얘들아 보상을 안 해줘도 계속 줘. 얘가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보상을 언젠가 주겠지 했는데 보상을 안 줬어. 그럼 기분이 나쁘면 저 왕새끼 죽일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반역 이렇게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 이 예시는 여러분 이게 협상된 교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니면 코에적 교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코에적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6번째 문단. 자, 실제 사회에서 많은 네트워크에서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으로 이해가는 게 당연하죠. 중심성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행위자들의 교환 관계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에머스는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를 함으로써 교환 이론을 사회 구조로 설명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데 쓰고 있다. 이게 여러분 리처드 에머슨의 의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의의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위에 얘들아 에머슨 교환 이론을 통해서 얘들아 뭘 설명할 수 있어? 사회 구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설명했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이런 그림이 지금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1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이 왕과 영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 이 왕이 얘들아 뭐가 돼버렸어 얘들아? 얘 사라졌네. 얘가 사라진 이유는 여러분 뭐 때문이야? 중심성에서 얘들아 매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얘가 사라지고 권력이 얘랑 얘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주들로 넘어가게 되고 얘네들은 여러분 다시 또 여기에서 힘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중심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거고 힘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면 서로 비등비등한 얘들아 교환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여러분 협상된 여러분 교환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가 있다. 그쵸?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생필품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타인과의 관계도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분 요건들, 조건들을 제시해주고 있네. 자,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채권이나 여러분 이 누구냐 물권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법에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여러분 권리예요? 민법. 민법이 얘들아 민법. 그러면 민법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 각각의 지금 정의 들어간 건 이해되지 얘들아? 자, 물권의 정의, 여러분 채권의 정의인데 이 채권은 여러분 우리가 경제에서 나오는 그 채권이 아니야 얘들아, 그치? 자,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여기 학원에 여러분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청소해 주시는 분이랑 계약을 맺죠. 어떤 계약을 하냐면 일주일에 몇 번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 그 청소를 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뭘 했어요? 행위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해라. 그러면 이게 얘들아 청소의 행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얘들아 운동을 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걸 얘들아 쓰레기를 줍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고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민법에서 이 권리의 발생, 권리가 얘들아 만들어질 수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처음 얘들아 뭐 했어? 채권을 얘들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얘들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소멸될 수도 있죠. 아 이제 그만 청소해주세요. 그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계약을. 그 다음에 이전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 잘 못하네. 그럼 이 사람한테 맡길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권리라고 하는 거는 생성할 수도 있고 얘들아 소멸을 시킬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는 권리의 변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변동은 여러분 누구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이 세 가지가 다 권리의 변동이야. 이전만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한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얘들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니면 이런 행위를 요구할 때도 당연히 계약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도 우린 다 계약을 해. 선생님이 부동산 계약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청소를 계약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뭐도 계약을 하냐면 이거 얘들아 뭐 에어컨을 얘들아 뭐 할 때도 이거 고치는 거 얘들아 이것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뭐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이것도 계약을 하고 뭐든지 얘들아 우리의 행위들의 권리들은 다 계약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예를 들어서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 여러분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필요하대요. 그럼 여러분 이 채권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 얘들아 타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자 그러면 채무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 요구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채권자 채무자 하면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 돈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얘들아 그치? 이거는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과 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거고요. 자 이 사람들한테도 계약이 필요하고 물건인 소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소유권자인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에서도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양도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물건을 뭐 하는 사람이야? 넘기는 사람이야. 돈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소유권을 여러분 주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넘기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양수인은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그냥 말 쉽게 그냥 얘들아 소유권을 받는 사람. 그러면 채권에서도 계약을 해야 되고 물권에서도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우리 얘들아 빈칸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이러면 이 지금 권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면 이 권리들은 여러분 지금 물권과 채권은 어느 상의 권리냐면 민법상의 권리죠. 그래서 얘들아 물건과 얘들아 그 다음에 사람
요구하는 이 타인의 행위는 여러분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대상인 이 물건은 여러분 뭘 만들어낼 거냐면 여러분 물건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타인의 행위는 여러분 누구의 대상이라고 하면 되면 채권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요구, 이다 권리 변동을 하려면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네요. 권리 변동을 요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계약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전을 해도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다 생성을 할 때도 파기할 때도 계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봐보자.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만 아니라 공시 방법이 갖춰져야만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의 변동 요건하고 물건의 변동 요건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비교를 써주고 있는 거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행위를 요구할 때는 계약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바꾸거나 살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시한다는 건 드러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공시 방법이 뭔지 한번 봐보자. 공시 방법이랑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권리인지 누구 건지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무조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방법에 이러한 개념이 들어갔는데, 자, 이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되게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공시 방법을 구분하는 여러분 조건이 들어간 거네, 혹은 여러분 기준이라고 해도 돼요. 그게 뭐 때문이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이 물건을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이제 물건, 재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등기라고 하는 이 공시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무소를 가시면요 어느 지번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700원만 주면 여러분 이 건물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여러분 누구 소유고 여기에 저당은 얼마나 잡혀져 있고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주하고 선생님하고 뭘 했을까 얘들아? 계약을 했겠지. 여기 빌려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주는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공시도 했었던 거야. 무슨 공시를 했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계약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동사무소 가서 여기 등기 떼보는 거예요. 등기를 700원 주고 떼거든요. 여러분 700원 주고 등기를 딱 떼서 여기 얘들아 이 사람이 저당이 너무 많이 잡히면 여러분 너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얘들아 어떤 여러분 종류의 지금 뭔지, 그게 뭐냐면 학원을 하려면 여러분 여기가 그냥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되고요. 여기가 무조건 학원 및 뭘로 이렇게 일반 사무실도 안 돼요. 무슨 뭐가 아주 너무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다 내가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 계약을 했으니까 등기를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가서 등기 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 집 주소를 등기 떼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랑 상관이 없어. 계약할 필요도 없고 계약에 상관이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등기는 무조건 떼볼 수 있어요. 700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건물의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걸 다 떼볼 수가 있을까?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한번 봐보자. 이렇게 등기가 있는데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건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 물건이 어떤 누구의 내용이고 어떤 물건에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리 다시 해볼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건 변동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까 위에서 나왔는데
많은데 물건을 얘들아 변동을 하려면 누가하고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얘네들이야. 양도인과 양수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두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는 다르게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채권이라고 하는 건 행위와 관련된 권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A가 채권자고 그 다음에 B가 채무자가 있으면 얘한테 얘들아 어떤 행위를 해주세요 라고 행위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행위를 계약을 하지 않은 C한테도 얘들아 행위를 요구할 수 있어요? D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죠. 행위는 무조건 누구한테만? 계약한 B한테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양도인은 여기 양수인이 있으면 얘한테 얘들아 소유권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양도를 할 건데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 집을 내가 임대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양수인이 임대를 하다가 얘들아 살다가 갔어. 그 다음에 이러면 또 다른 양수인이 와서 이러면 또 뭐 할 거야? 임대를 해서 여기도 살겠지. 혹은 또 다른 양수인이 또 와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양수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얘들아 양수인들이겠죠. 그러면 그 미래의 양수인들에게 얘들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무조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나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주고받고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이게 옮겨갈 수도 있고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사람에게만 즉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양수인들, 다른 대상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약간 잠정적인 여러분 양수인들을 위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물건은 무조건 공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방법이 있고 선생님도 그 다른 거는 잘 모르겠다 얘들아. 다른 거는 어떤 물건이 어떻게 공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얘는 이렇게 공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하자. 물건 변동에 대해서만 여러분 공시 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에게 정보를 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앞타임도 선생님이 두 번째 문단까지 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코나투스랑 내용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교재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선생님처럼 열건데 예시 뭐 예컨대 위에 하나 예시. 응. 선생님 또 혹시 아는 거 있을까, 얘들아? 다 넣었어?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